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 홍익주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새천년이 되기 전에 서구에서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쳐가지고 한때 크게 유행을 했는데, 이제 2000년을 맞으면서 소위 새천년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천년이 되면 그 새천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사상, 체계가 필요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서구권에서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이야기했는데, 동양권에서도 동양적 시각에서 새천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사상이든 정치 체제든 그런 얼개를 내놓을 줄 알았는데, 저는 일본에 기대를 했어요. 중국보다도. 근데 일본 학자가 그런 걸 발표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중국에서도 안 나오고. 근데 이제 2000년, 새천년은 6개월 뒤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을 남겨두고, 이제 그래도 동양권에서 새천년이 되는데 어떤 새천년에 대한 사상적인 그런 새로운 것을 나름대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쓴 게 그때 한참 신자유주의, 또 제3의 길,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을 넘어서 제3의 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남겨두고 쓴 거니까 아주 부랴부랴 쓴 것이죠. 그래도 그때 이제 코엑스에서 왜 해마다 도서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2000년, 새천년에 하는데 그 유리박스 안에다가 엘빈 토플러 책하고 제 책하고 두 개를 거기 딱 놓아서 전시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양권에는 누가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벌써 25년이니까 25년, 새천년도 이제 25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3의 사상이라고 했지만, 제가 그때 제시한 것은 제3의 사상으로서 중용주의를 제시했거든요. 중용.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양극으로 치우쳐 있는데 동양의 중용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 그때 제3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동양 사상을 소개하는데 한국 사상을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 사상이라고 하는 게 유교, 불교, 도교가 한국 사상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상으로 내세울 게 없었어요. 유교, 불교, 도교가 마치 한국 사상인 것처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2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유교, 불교, 도교가 한국 사상이 아니고, 한국 사상은
유불도가 아니라 선가사상이다. 신선 선자. 그러니까 유가, 도가, 불가, 선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 동양사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도가와 선가를 착각했어요. 동양사상 그러면 유불선, 유불도 이렇게 해가지고 선가와 도가를 같은 걸로 봤는데 도가와 선가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최치원 선생이 국유 현묘지도 하니왈 풍류라 우리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그 도를 풍류도라고 한다. 근데 그 풍류도가 포괄 삼교, 삼교를 포함했다 이거야. 그 접화 군생, 삼교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그 중생을 상대로 교화를 펼치는데 그 풍류도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립 창립 내용이 선사에 실려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선선자 역사사자. 선사라는 책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불도 외에 선이라고 하는 이 선가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가, 불가, 도가의 뿌리로서 선가 사상이 있으니까 삼교를 포함한다고 한 거 아니야. 선을 삼교에 포함시켜버리면 뭐 주체가 있어야 삼교를 포함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유가, 불가, 도가 그러니까 유교의 역사, 불교의 역사 가령 삼국유사는 불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왕문기라고 하는 건 고려 때 유교 학자가 쓴 역사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교, 불교, 도교 역사 이외에 선가의 역사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실제 이 선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느냐? 선맥이, 학맥이 있었느냐? 가령 삼국사기에 보면은 평양은 선인 왕검지택이라고 그랬거든요. 평양은 선인 왕검에 거주하던 곳이다. 그러니까 유교의 최고의 인물은 성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인. 근데 우리 이 전통 사상에서는 최고의 인물을 성인이라 하지 않고 선인이라 했던 거예요. 그럼 그 선인이 누구냐? 바로 단군, 환웅 이런 분들을 선인이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치원이 선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선사는 선인들에 대한 기록인데 그 선인이 누구냐? 바로 단군 왕검이 선인이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이런 선맥이 삼국시대에 유교, 불교, 도교가 들어오면서 맥이 단절된 거죠. 그러니까 최치원 이전까지만 해도 최치원은 선사를 봤으니까 거기에 선사가 있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선사라는 책이 있다 이거예요. 그 책에 유불도 삼교가 이 전부 이 선가가 유불도 삼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불도 삼교를 포함한 그 뿌리로서 선가 사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년 전에는 유교, 불교, 도교가 한국 사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선가라고 하는 이 사상이 한국 사상이고 이 사상이 유교, 불교, 도교의 뿌리다. 왜냐하면 유교, 불교, 도교라고 하는 것은 2500년 전에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단군을 선인이라 하면 단군은 4000년 전의 인물이야. 그러면 유교, 불교, 도교가 선가의 뿌리가 될 수 없죠. 이게 뿌리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선가가 유불도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홍익주의 이렇게 표현했지만 안에 이 한국의 선가 사상이 어떻게 유교, 불교, 도교의 그 원류로서, 시원으로서, 뿌리로서 그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한국 사상을 바탕으로 탄생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상이 그동안에는 이 중국 사상, 뭐 불교 사상 이런 거에 아류라고 생각해 왔는데 우리가 본류다. 여기서 유교, 불교, 도교가 다 나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 사상이 역사적으로 각 시대마다 어떻게 뭐 똑같은 형태로 사상이 나오는 건 아니고 시대마다 옷은 바꿔 입지만 그 내용은 그 골격은 같은 골격으로서 내려왔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철학의 그 중심 사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가 그런 점을 다뤘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상, 한국 정신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게 홍익인간 네 글자로 요약된다는 거죠. 이제 홍익인간 네 글자로 요약이 되는데, 그러면 이 홍익인간에서 유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도교도 나왔다는 얘기냐?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사상이 있었다면 한국인의 경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4000년 역사를 내려왔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고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뭐 노자 도덕경이나 논어나 무슨 불가의 금강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이전에 동양의 최초의 경전이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그게 81자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81자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짧은 경이 천부경이에요. 노자 도덕경은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도 아주 짧은데 그게 이제 참 묘하죠. 9981 해가지고 노자 도덕경도 81장이야. 천부경은 81자야. 그러니까 이 도가가 사실은 선가 사상을 맥을 이은 겁니다. 유가보다도. 그래서 이 유가의 인이나 중용이나 불교의 뭐 요육중생 사상이나 도가의 그 현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 사상의 핵심인 홍익인간에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홍익인간이란 말이 이 우리 한국 사상의 특징은 널리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응? 통서 종교 사상이 널리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사상은
이익을 함께 나누라. 이익을 공유해라 그랬단 말이야. 홍익이니까. 이익을 이야기했단 말이야.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데 이익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익을 나누라고 이야기한 건 나누면 그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은 도덕이야. 이익은 경제예요. 그 경제와 도덕 논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게 홍익인간. 그러니까 그 홍익인간의 홍에서 유교의 인이 나온 거예요. 유교의 인이 나왔다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자가 인이란 말을 창조한 건 아니거든. 공자가 인을 강조했을 뿐이에요. 공자 이전에 이미 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산해경이나 이런 책은 4,000년 전의 책이거든. 논어는 2,500년 전의 책이지만. 근데 거기 산해경이나 이런데 이 동방의 군자국인데 군자국 사람들은 인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 그러니까 군자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산해경에 나오고 인에 대한 이야기도 산해경에 나오는데 그게 다 우리 고조선 사람들의 이야기야. 우리 고조선을 군자국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군자가 공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델이고 공자가 중심으로 제창한 게 인인데 그게 다 고조선의 사상이고 그것을 네자로 표현하면 홍익인간이야. 한자로 표현하면 어질인자입니다. 근데 어질인을 공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4,000년 전에 우리 고전 속에서 얘기했다. 근데 그것을 춘추시대에 공자가 들고 나온 거지. 야, 이 인이라 해야 된다. 군자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 군자 이런 것이 논어의 핵심 사상으로 나와 있지만 그 원뿌리는 동이족이고 그 동이족의 고조선의 사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교의 그 뿌리가 홍익인간이고 이 어질다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은 종합미덕이라 그랬는데 네 글자로 말하면 널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 글자로 말하면 어질인자죠. 그러니까 근데 이는 공자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제창한 것인데 이미 4,000년 전에 기록에도 나오고 그게 군자국으로서 고조선에서 강조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교 사상이 결국에는 우리 한국 사상에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런 것을 자료를 바탕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이제 뭐 참선이니 무슨 이런 중도니 이런 것을 강조하지만 그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500년 뒤에 용수보살이 있습니다. 그 용수보살 시기라서 강조한 거고 원시불교, 부처님이 강조한 원시불교는 요익중생사상이에요. 자비사상이에요. 자비. 자비라는 게 뭐야?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중생을 풍요롭고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요익중생. 부처님의 원래 사상은 요익중생 사상이에요. 결국에 홍익 사상이에요.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중생을. 자비가 결국엔 그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게 그게 이롭게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자비 사상도 결국에는 홍익인간에서 나간 거다. 그리고 이제 도가에서는 그 유가의 어질인자, 불교의 자비 사상, 도가의 핵심 사상은 거물현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첫 장에 현묘지도를 이야기해요. 현지우현이 중묘지입니다. 현묘, 거물현자. 그건 거물 흑자하고는 다릅니다. 천지현왕의 현은 이 거물 흑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묘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처치원이 우리 아까 풍류도를 말할 때 현묘지도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선사에 나오는 그 우리 고유한 선가 사상이 현묘지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도가는 바로 우리 그 선가 사상의 현묘 사상을 바로 계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가에서 강조하는 현이 도가가 창조한 게 아니고 우리 풍류도가 이 선가 사상이 4,000년 전부터 창조돼서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현을 강조한 게 도가 사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도가가 선가하고 가장 가깝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25년 전에 제3의 사상이라고 쓴 거는 유교, 불교, 도교, 중국 사상을 가지고 한국 사상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한국 사상이라고 하는 이 선가 사상이 있고 유교, 불교, 도교가 다 거기서 나간 것이다. 그 점을 설명했으니까 완전히 내용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새천년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상으로서 중용주의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홍익주의를 얘기한 겁니다. 중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2500년 전에 유교에서 공자가 써먹은 거니까 새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이미 써먹은 거지. 공자가 먼저 제창한 거를 그냥 지금 중용주의를 내세운다는 공자의 아류로서 공자의 한 사람의 제자로서 신도로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근데 홍익주의는 뭐 공자도 부처도 노자도 제시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거죠. 그러면 이 홍익주의가 과연 이 첨단 과학의 시대를 달리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4,000년 전에 우리의 건국 이념이 지금도 유효한 것이냐? 응? 그게 과연 현대 사회에서 어떤 하나의 자본주의 이후 세계를 이끌어갈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냐? 그 점을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익주의는 홍익인간주의의 줄임말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서의 모든 사상이 널리 사랑하라는 건데 널리 사랑하라가 아니고 이익을 함께 나누라. 그러면 지금 자본주의는 인간의 사익을 중심으로 사익을 바탕으로 이론을 전개한 그런 정치 체제입니다. 사회주의는 인간이 사익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그게 개인주의로 흐르고 황금만능주의로 흐르고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환경 파괴가 되고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의 대안으로서 마르크스가 나와가지고 사회주의를 제시했단 말이지. 그래서 사익 너무 하지 말고 그 폐단이 있으니까 공익으로 가자. 그래서 함께 나누는 걸 중심으로 분배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그 대안을 제시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론은 좋아요. 기업가가 기업을 할 때에도 자기 개인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익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공익을 위주로 하다 보면 효율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면 생산이 제대로 따라오질 않는다 이거예요. 생산이 안 따라오면 이게 재산이 많아야 이게 나누는 건데 생산을 못하면 재산이 무산이 되는데 그게 뭐 분배가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도 경험해봤고 사회주의도 경험해가지고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단점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독일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서는 복지를 이제 자본주의를 하면서 복지를 강조해가지고 복지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지금 그 혼합된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가령 복지 자본주의 그러면 그 자본주의의 가치관은 그대로 놓아두고 시스템만 고친다 이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이 어떤 환자를 대할 때 옛날 같으면 인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 환자를 위해서 자기가 그 참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하면,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복지의 개념을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해도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령 뭐 한국이 3만 불 시대하고 3만 5천 불 시대하고 4만 불 시대하고 또 국가도 뭐 어떤 나라는 1만 불이고 어떤 나라는 5만 불이고 어떤 나라는 10만 불인데 경제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행복지수도 높아지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본의 축적과 발달이 인류의 행복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00불 소득에서 30,000불이 됐는데 왜 한국인이 더 행복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욕망은 무한한 겁니다. 한이 없어요. 내가 10억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10억을 가지면 20억 갖고 싶고 20억 가지면 100억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야. 욕망은 무한한데 물질은 유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노자가 말하는 지족, 만족할 줄 모르면 지족상락이라고 그러죠. 만족할 줄 알아야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지.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가서 변호사가 수입이 높아지고 의사가 수입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 수입에 따라서 행복도 지수가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그 자본주의에서 복지 제도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행복 지수는 높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 피터 드루커 같은 사람이나 또 그 클라우스 슈밥 같은 분은 자본주의의 전도사라고 할 만큼 그 자본주의의 아주 어떤 이론이나 이런 데 밝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는 철진하다. 그래가지고 뭐 자본주의 4.0이라든지 이 자본주의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데 서구에서는 그저 시스템을 고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구에서는 마르크스 이후에 자본주의를 대체할 그 대안으로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시스템을 고치자는 정도로 얘기를 했다. 저는 이제 이 홍익주의가 이 홍익주의의 이기 자본주의에 강조하는 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그 사익이 그 자본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홍이 그 이익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홍이 사회주의가 강조하는 그런 공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 홍익 인간인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의식주가 필요가 없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서구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하면 이 소유의 그러니까 뭐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이야기하는데 무소유는 할 수가 없는데 그 소유를 무한정으로 하기를 원한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는 자기 자손에까지 전해주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의식주를 필요로 하지만 인간은 양심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응?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 뭘 보고 아느냐? 어린 아이가 우물가에 있다가 빠지려고 할 때 그 어린 아이를 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것은 강도나 뭐 도둑놈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 어린 아이를 건질 마음이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딱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무슨 어디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야.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린아이가 우물가에서 빠지려고 하면 그걸 건지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걸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는 도둑질 하더라도 자식들은 야 너 어디 가서 도둑질 열심히 해와라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수치심이 어디서 나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양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양심이 없는 개돼지라면 나눌 수가 없어요. 개돼지가 나눕니까? 개가 이렇게 키워보면 평소에는 지들끼리 잘 놀다가 그 먹이가 있으면 그때 싸우잖아요. 나눌 줄 몰라. 인간은 그 나눌 수 있는 양심이 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의식주를 필요로 하는데 그 의식주를 막 무한대로 확장해가지고 자본주의는 그걸 무한대로 확장하고 금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조절하라 이거야. 그것이 홍익인간의 세계입니다. 그 이론을 여기다가 전개를 해놨는데 이제 뭐 시작이죠. 그래서 제가 서문에도 썼습니다만 이 홍익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막 첫발을 내디어 가지고 새싹과 같다.
그래서 이 새싹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뭐 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이 모두 함께 앞으로 이 새싹을 잘 키워서 거목으로 키워나가자. 그래서 한국이 먼저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홍익주의 같은 것이 먼저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북한과 이 한국이 지금 이념적으로 이렇게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 사상이 한국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서구에서 나오는데 왜 한국에 와서 이러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해답을 한국 민족이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가 풀리면 세계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평화가 사실은 한국 그 한반도의 평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령 우리는 자본주의를 하고 북한은 사회주의를 하는데 자본주의로 통일하려고 하면 김정은이가 하겠어요? 안 하지? 사회주의로 통일하려고 하면 한국에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 놔두고 우리 민족의 이념인 이 우리 국조의 건국 이념인 홍익주의를 가지고 하자. 그럼 못 만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먼저 이 홍익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그런 남북 통일도 하고 또 그래서 한국이 홍익주의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국가가 되고 그래서 세계의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가지고 세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장사를 하고 싶다. 학생들은 한국에 가서 대학에 공부하고 싶다. 교수들은 한국에 가서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한국을 세계의 모범적인 국가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면 이 홍익주의가 바로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중심 사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K-팝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세계 인류가 K-팝에 열광하고 있는데 어떤 시대를 바꾸고 문명을 바꾸는 것은 K-팝도 좋지만 사상이 인류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진정으로 세계를 바꾸려면 앞으로 K-사상 이런 홍익주의 같은 것이 제대로 잘 정립이 되어가지고 이게 세계로 나가서 세계 중심 국가, 세계 지도 국가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질문. 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많은데. 고맙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리가 홍익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된 어떤 내용을 만약에 구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홍익경제학이 이제 나와야 되지요. 사실은 이 노벨 경제학상을 앞으로 홍익경제학을 제대로 정립하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서구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주의 최부잣집 같은 그런 것이 서구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정립해 나가야죠. 그리고
이 홍익주의가 왜 위대하냐 하면 지금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게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그걸로 지금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국가주의, 국민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요. 홍익주의는 인류에 의한, 인류를 위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4,500년 전에 이런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주의를 넘어서 세계주의, 민족주의를 넘어서 인류주의, 이게 홍익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것에 가서는 이거를 앞으로 체계화해야죠. 네. 그 홍익인간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제세이가인데 거기하고 관련지어서 무슨 말씀은 뭐 표현은 됐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성을 지으실 건지 나눔 자체가 결국은 뭐 따져보면 제세이와의 기본 틀이 될 수는 있겠죠.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이고 환웅이 건국을 해가지고 제세이화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치로 교화를 했다. 이화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정치의 최고 이상을 법치로 합니다. 동양에서는 정치의 최고 이상을 덕치로 합니다. 덕. 그러니까 덕치보다도 한 단계 위가 도치, 도로다. 덕은 도의 한 단계 아래거든요. 도덕이어요. 그래서 이 이화란 말은 도치인데 치보다는 화가 더 좋은 말이에요. 치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인유가 가해지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교화한다. 그래서 이제 홍익인간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법치나 덕치보다도 도치, 이화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죠. 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좋으신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이제 홍익주의라는 게 이제 서로 이익을 공유하자는 그런 어떤 큰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 전공이 유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사회는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고, 더구나 요새 AI가 떠오르는데 이러면 이 자체가 또 하나 우리 홍익주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계급 투쟁을 강조하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생존 경쟁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홍익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물론 투쟁이나 경쟁을 통해서도 발전하지만 어떤 상생과 화해를 통해서도 발전하거든요. 그럼 경쟁과 투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도 역사 발전의 한 단면입니다. 근데 막스라는 사람은 투쟁의 입장에서, 계급 투쟁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는 생존 경쟁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라 같은 나라는 1000년을 유지했는데
박씨, 석씨, 김씨가 서로 완전히 성도 다르고 그런데 막 이 어떤 피를 흘려가지고 정권을 찬탈하고 이러지 않고 서로 이게 주고받았거든요. 이쪽에서도 한 번 하고 여기서도 한 번 하고. 그러니까 그런 화해 상생의 관점에서도 역사 발전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AI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 인간의 그 물질적인 면을 발전시키는 게 극단까지 간다고 봅니다. 기계 문명의 극단까지. 근데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AI가 발달할수록 홍익인간 정신이 더 아마 부각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AI가 해가지고 뭐 무인기 만들어서 사람 죽이고 뭐 지금 그 AI가 아주 기여하는 면도 많아요. 뭐 저 챗 GPT인가? 그래서 뭐 사람이 몇 시간 며칠씩 해야 할 거를 한 시간에 해내고 말이죠. 어떤 질문을 하면 그냥 아예 제목만 주면 글까지 다 써줘요. 근데 이 정말 훌륭한 기계를 인류를 위한 기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인간의 그런 사랑에 바탕한 양심이 갖추어진 그런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고 도둑놈 심보를 가진 뭐 푸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막 전쟁주의자,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AI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이런 홍익인간 정신이 세계 인류를 위해서 더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동조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네. 겁니다. 이제 AI가 하면은 홍익주의라는 것이 거기에 같이 바탕을 해야 그렇습니다. 편한 건데 그렇지 않게 발달하면 인류 사회가 망가질 수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저그 조금 부연 설명을 해도 네.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AI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AI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I하고 실제 AI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뭐가 다르냐? 우선 우리 관점에서 지금 AI는 기계적인, 기능적인 AI입니다. 그렇죠. 인간적인 AI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AI 목표 지점이 이 뇌를 가진 AI로 지향하고 있어요. 그럼 두뇌를 가진 AI는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과 많이 다른 조건을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AI한테도 도덕관을 심자. 네. 근데 되게 지금 1세대 AI의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요, 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학습을 시킬 적에 가장 최상의 방법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의 방법에는 나쁜 방법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사람을 그려보라 했더만은 정상적인 사람도 그랬지만 팔이 세 개이고 머리에 있는 수많은 유형들의 그 이상한 인간들을 그려냈거든요. 거기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서 조건을 단다.
AI한테 이런 건 배제시켜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훨씬 더 그런 면이 없어지고 우리가 원래대로 바랐던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드린 이유도 이제 2세대 AI가 있고 3세대, 4세대 AI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AI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적이거나 기능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AI를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인간은 지능을 쓰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인공지능을 예를 들면요. 컴퓨터가 지금 20만 대, 23만 대 이렇게 연결해서 씁니다. 그래서 엄청난 로드가 걸리고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약에 내 시냅스, 뉴런과 시냅스를 결합시켜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결합시켜서 마천루를 만든다면 인간 뇌 속에 컴퓨터를 가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단지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원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게 인류의 미래 숙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거긴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 들어있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인공지능의 우선 치명적인 결정을 지금 시점에서의 결정은 뭔가 하면 이 도덕관이나 그런 게 없다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뭔가 하면 인공지능에게 내가 질문을 하면요 얘가 답을 회피하거나 그전에는 모른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나오냐? 지금은 주제를 바꾸려고 해요. 인공지능이 다 할 것 같은데 뭐를 모를 것 같아요? 가장 치명적인 모름.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하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거가 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 대신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주 재미있는 제안을 한다. 인공지능이 나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좋다. 그래 뭐 장비도 그냥 쓸 수 있고 하니까 뭐 좋겠다 하고 내가 제안을 수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쪽에 관계되는 것을 정보를 줄 수 있냐. 그래서 정보를 몇 개를 흘렸어요. 정보를 몇 개를 흘렸는데 정말 놀랍게 그 정보를 멋있게 가공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이구나.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내가 미래라는 주제를 던졌을 때는 걔는 전혀 답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그 현재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을 도입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해줘요. 나는 내 조수가 그걸 해주길 바랬어요, 사실은. 근데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최상현님. 그런데 걔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놀랐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AI 전문가들은 시간을 늦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 또 그런 말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현재는 조금 더 가면 좀 발전할 수도 있지만 진짜 많은 정보를 가진 걸 순간적으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은 우리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AI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대로만 판단합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접속해서 지금 홍익주의를 말씀하셨으니까 홍익이라는 것은 인간이 서로 정말 이롭게 살자는 그런 쪽인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 쪽으로 들여와야 될 것인가인데 이제 그것을 인간이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라는 것도 우리가 사전에 지금 이런 얘기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구약 목사님 계시지만 그게 구약 어떻게 보면 서구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사실 천부경 뭐 삼일신고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의 구약이에요. 그걸 그냥 그동안 삼국시대 이후에 잃어버려서 그렇지. 근데 천부경 같은 게 정말 인중천지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늘하고 같은 존재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인간이 아니라 너도 하느님이고 나도 하느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두가 하느님인 거야. 그러면 그 기독교하고는 다른 거죠. 하느님은 유일신이고 너도 하느님이고 그러니까 지금 동학의 인내천이라고 하는 게 거기 동학이 만든 게 아닙니다. 뿌리로 올라가면 천부경에서 연유된 거예요. 사람이 바로 하늘이다 그 말이 인중천지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자존감, 인간이 무슨 서양은 전부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은 바로 하느님이다, 하늘이다 이렇게 하는 거. 저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관, 세계관을 인간이 새롭게 정립하지 않고 그냥 서구의 기술 문명만 발달시켜서는 앞으로 세계는 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지구는 앞으로 멸망한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화성으로 이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세워가지고 그 이주를 위한 그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화성 프로젝트라고. 그걸 위한 회사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 이 지구를 망가뜨린 인종들을 화성에 갖다 놓으면 화성을 더 망가뜨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을 아까 이 얘기대로 홍익인간 정신을 가진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를 바꿀 생각을 해야지. 그 지구를 바꾸는데 AI를 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AI를 이용할 그 인간을 먼저 바꾸면 된다 이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네. 그래서 요새 세상엔 그 간접산 뭔가 되면은 소위 침략당한다, 침략한다 하는 그 말만 그러니
나쁜 나라예요. 그 저희 그 이웃 국가를 침략한다든가 또는 그 중국이 1대1로는 자금 통통해 가지고 약속 빼들어가면서 먼저 한다고 하면서 막상 시동으로